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의 입장이 아닙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굉장히 다르죠. 바둑에서요, 아마추어 7단, 8단이 프로 1단을 못 이긴다는 거 아십니까? 네. 저도 이 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그동안 할 때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소리는 못 가는 소리가 나는가. 저런 걸 왜 라디오에서 방송을 한다. 그때 텔레비가 없을 때요. 방송을 하는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서울대학교 중문과에서 중국 문학사 강의를 하게 됐어요. 문학사 강의를 하면 중국 최초의 민요집, 시경이라는 걸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경을 강의하면서 이게 중국이 가장 오래된 민요야, 여러분, 민요. 그래서 실감이 안 가요. 민요라는 건 지식이죠. 근데 우리 민요 알겠어요? 학생들이 전혀 강의 안 잡혀요. 우리 민요는 한 가락도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민요라는 걸 실감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43살에 내가 배우자. 배워서 해줘보자. 이런 게 민요고 우리 가락이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 강의가. 그래서 43살에 판소리 학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처자들 소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들어가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할 용기가 안 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고 옆방에 한 40, 50대 된 남자들이 몇 명이 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갔더니 왜 왔네요. 근데 그때는 판소리한 말도 자신이 없었죠. 뭘 좀 배우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는 빨아 내려보래요. 시야에 다방이 있어요. 다방이라고 아십니까? 카페라고 해야 그러죠? 거기 가서 왜 왔네요. 이러이러해서 민요나 판소리나 그런 걸 하나 내가 배우려고 왔다. 그랬더니 북을 먼저 배우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중년 남자들이 북을 배우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소리도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3년을 다니면서 딱 2대목을 배웠습니다. 근데 난 임시예요. 노래 못해요. 노래방 가면 항상 50점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갈까보다. 아까 저 호소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때여 준향이는 물로가 오나니 아무런 줄 모르고 울음을 우나는디. 들어가죠? 얼마나 못했냐면 3년 동안 이거 하고 쑥대모자로 딱 2대목 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건 흥타령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한을 노래하지만 한을 노래한다고 눈이나 쑥 흘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슬퍼서 푹 가라앉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흥타령은 그 한 속에서 묘한 흥을 뽑아내는 거였어요. 흥타령을 들으면 한스러운데 가사랑 곡조랑 들으면 한스럽다 하다가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이 성우양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흥타령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디. 어려운디. 따라서 해볼라요? 몇 번 해주시는데 제 소리는 게 안 따라져가요. 저도 금년 날에는 정년 퇴임을 합니다. 저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이미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퇴임하면 딱 하나, 정가 하나, 판소리 한 대목 더, 그리고 흥타령 배워서 산속에서 마음대로 소리 질러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 정가하신 분이 단가하신 분이겠죠. 가사를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서양 가수들이 노래하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스 가수가 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프랑스 가수가 샹송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미국 가수가 할 때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느끼잖아요. 그죠? 국악도 세계에 가면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통해요. 그게 음악이죠. 그러니까 가사의 전달 안 된다고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판소리를 영어로 바꿔서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느껴요. 우리가 서양 사람이 하는 노래를 듣고 느끼듯이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는 세계인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공통점이 있냐?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가요?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랑 이름이 뭐죠? 이하영 씨. 예, 나랑 이하영 씨는 같은 사람이다. 같다고 생각된다. 아니라고 생각된다. 1번이죠. 2번.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난 대머리고 하니까. 근데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같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68학번이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인류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다 그 후손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대학 1학년생인 저에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럼 노란둥이, 흰둥이, 꺼목둥이가 왜 생기느냐? 왜 말이 다 다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학에서 그런 얘기가 그때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 그런데요, 이 논쟁이 엄청나게 되다가 합쳐야 돼요, 모든 건. 우리 저 국악도 일부는 전통을 확실하게 일자이라도 틀림없이 우리 선배들한테 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일부는 지금의 음악하고 합쳐져야 돼요. 왜?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인류학이 뭐랑 합쳐졌냐면요, 유전자공학이랑 합쳐졌어요. 유전자공학자들이 DNA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 보니까 인류학을 한다는 친구들이 하골 바가지 몇 개, 뼈 몇 개 가지고 인류는 하나다, 둘이다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전자공학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우리한테 가져와. 우리가 한 달이면 다 해. 뼈를 갖다가 유전자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은 한 1, 2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유전자를 전부 채취했어요. 한국 사람 것도 채취해갔습니다. 채취해가서 쫙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온 인류는 4만 년 내지 5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선조들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지방에 살았던 어떤 그거를 그냥 이브 아담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 사람들은 현생적 인류 아담이 동일한 자손이에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유전자 공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했어요. 인류학 한 사람들이 한없이 싸우는 거를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거에 증명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는 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을 욕할 때 개의 자제분 이렇게 욕하죠. 당신은 개의 자제분과 비슷해. 그런데요, 개하고 사람하고 유전자 구조가 몇 프로가 같은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유전자는 97%가 동일합니다.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는 얼마가 같으냐면요, 몇 년 전까지, 한 5년 전까지 98%가 같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99%가 같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끼리는 아무리 달라도 몇 프로 달라요? 1% 달라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타는 후보를 꽂을 때 10명에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뇌신경과학을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야, 성도야, 어디 가서 1%라고 하지 마. 사람끼리 1% 다르다고 하지 마. 사실은 0.5% 이내야. 1%가 달라요. 우리끼리. 근데 남자 여자 있죠? 노란둥이, 흰둥이, 검은둥이 있죠? 예, 뭐 대머리도 아닌 사람 있죠? 이런 걸 딱 빼면 0.5% 이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99.9%가 최소한 이내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인류의 보편성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유전자가 99.5% 이상이 같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 세상살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살이 힘든 것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수능 점수가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더 똑똑하지 않을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이런 사고방식의 근본은 뭐냐면 객관주의입니다. 객관성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사고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하면 뭐가 좋냐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하나, 둘, 셋, 넷, 6명의 고등학생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빌어먹을 잘못 온 것 같아요. 오늘. 내 시험인데 엄마가 그런 데 가지 말고 그건 학교 가서 가라. 왜 그런 데 가냐. 지금 한참 너 연습하고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빠한테 혼나겠다. 오빠가 뭐라고 할 거야. 별난 아마 이 사람들 속에 엉뚱한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땡해. 정말 나는 짜증나는 엄마가 있어. 그런데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행복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병원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병상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체적으로 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또 오늘 세끼 먹고 내일도 세끼 먹을 수 있죠. 어때요? 내일 세끼 먹을 수 없어요, 집이? 저는 대학 때 꿈이 저는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끼 먹을 수 있고 내일도 세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숙방에 가서 이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저 친구 하루 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까? 계시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오늘도 잘 수 있고 내일도 잘 때가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무리 가난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이유가 오늘 세끼 먹을 수 있고 내일도 세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잘 때가 있고 내일도 잘 때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18평 연탄 아파트에서 18년을 살았어요. 정확하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연탄 가스 때문에 고민을 했지 그 이유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객관적인 사고입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지금 고민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생각해야죠. 좋은 조건도 생각해야죠. 왜 나에게 힘들고 불행한 조건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객관적 사고를 중시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는 안목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는데도 객관적인 안목은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저는 국사를 제가 65입니다. 국사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역사를 쭉 배우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한국사를 쭉 배우다가 끝에 가면 조선이 멸망해 가죠. 그러면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한 이유 4가지를 저 때는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었어요. 왜? 그때는 중학교는 입학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중학교 가려면 이 4개는 시험에 나니까 꼭 외워야 된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조선이 망한 이유 4가지는 항상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줬어요. 저희 반 애들은 다 그거 외웠어요. 근데 저희 반 애들뿐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이 다 외웠어요. 여러분도 4개는 기억이 안 나도 조선이 망한 이유 하나는 기억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게 생각나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사색당쟁, 단바싸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소리치 왔다 갔다 합시다. 사색당쟁, 단바싸마다 망했다 기억나시죠? 네.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우리는 500년 만에 망했구나. 그것도 단바싸마다가 망했구나. 우리 선조들은 단바싸움 그렇게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급필 교과도 지금도 단바싸움 많이 하나 봐. 이렇게 그런데요, 꼭 알아놓으세요. 단바싸움이 없는 정치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역사상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어요. 일본 수상 지금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중국 겉으로 오는 거 같죠? 난 중국과 전공이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예를 들어 고시라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실각 잘린 걸 아시나요? 어떤 여자 관계? 단바싸움이에요. 중국을 아는 사람은 그거 다 이해해요. 무지무지한 단바싸움이에요. 세상에 파벌싸움 없는 정치계를 어디서 보셨어요? 오바마가 쉽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미국도 정당 때 얼마나 싸워요. 그 사람들 토론할 때 보면 야비하게 해요. 너는 이게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온 세계가 권력이 있는 곳에는 파벌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곳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 교황청, 교황들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천만에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봐서 보세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가시나무새라는 영화를 보세요. 교황을 둘러싼 당파 파벌이 얼마나 무지무지한지 엄청납니다. 근데 난 그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조선만 단팥상에서 망한 것처럼 가르쳤어요. 객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봅시다. 우리는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고 망한 이유는 사색당쟁, 쇄국정책 뭐 이런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이 건국된 건 1392년이에요. 조선이 망한 건 1910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려면 달달달 외워도 잃어버리고 외워도 잃어버려요. 이러면 4년 때 딱 들으면 안 잃어버려요.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어요. 망한 게 1910년이에요. 정확하게 조선은 518년 같습니다. 그러면 1392년에서 1910년 사이에 세 개의 다른 나라 왕조는 몽땅 600년, 700년,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으면 어떻게 해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을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 1392년에서 1910년 사이에 다른 나라 왕조는 500년 이상 간 왕조가 하나도 없고 조선만 518년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조선은 500년 이나 갔을까? 이게 맞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작업을 시작하자고요. 저 사회과 구도 있죠? 맨 뒤에 보시면 세계 역사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인들을 찾아서 1390년에 금을 닦았고 1910년에 금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에 왕조를 조사해 보시면 1000년, 900년, 800년, 700년간 왕조 하나도 없고 600년간 왕조 하나도 없고 500년 이상 간 왕조도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슬리비자이라는 왕조가 1000년 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또 앙코르와트 아시죠? 그게 이제 500년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조는 문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앙코르와트는 사원만 딱 존재해요. 문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정식의 왕조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문건이 남아있고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왕조를 보면 1392년에서 1910년 사이에 순수하게 500년이 지속된 나라는 전 세계도 조선 하나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설명할 게 있긴 있어요. 에스파냐 왕조가 500년 갔어요. 에스파냐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여러분이 스페인 사람 만나면 에스파냐라고 불러보세요. 그럼 아주 좋아합니다. 왜? 스페인의 헌법을 보면 우리 국호는 에스파냐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파냐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라고 해주는 게 아주 좋아요. 정식 분명은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왕조가 500년 가는데 이건 500년 가다가 도중에 망했다가 다시 이어진 왕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500년 갔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조선만 518년 갔어요. 그럼 고려로 갑시다. 고려가 474년 갔으니까 500년 갔다고 해볼게요. 통일신라가 1000년 갔죠? 한 900년 갔으니까 삼국시대로 갑시다. 고구려가 704년 갔어요. 고구려 역사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연개소문도 있고 수나라고 싸워서 이기고 당태종도 이기고 했죠. 백제가 있어요. 백제는 여러분 백제 역사 배우셨죠? 배우기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두 개 생각나는 거예요. 의자왕이 소정만을 제도해서 중국에서 죽었다. 이거 하나. 삼천궁녀가 뭐를 뒤집어 썼습니까? 신화를 뒤집어 쓰고 금방 떨어 죽었다. 이거 이게 생각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백제가 678년간 왕조입니다. 여기도 좋죠?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700, 통일신라는 이제 900, 고려 500, 조선 500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 역사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삼국시대 중에 제일 먼저 건국된 게 신라예요.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됐습니다. 세계 역사에 BC 57년에 빨간 줄을 딱 긋고 1910년 조선이 망할 때까지 보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1234년 가다가 망했어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623년 가다가 망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국은요, 왕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새도 저 운동권 인사들 또 북한 방송에서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 미제 카베트자 뭐 이런 거. 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하냐면 미국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전쟁을 계속 일으켰죠.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던가 최소한 문화적으로라도 침략을 해서 나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나라를 역사학에서는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 소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왕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조만 딱 보면 BC 57년에서 1910년 사이 전 세계 왕조가 1000년간 왕조 없고 900년, 800년, 700년 없고 600년간 왕조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의 가봉 왕조가 600년 났어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야만의 나라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찬란한 문화문명을 자랑했습니다. 터키 아바스 왕조가 500년 갔어요. 이 두 왕조를 제외하면 전 세계 500년 이상간 왕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양사를 배우시면 부르봉 왕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대단한 거 같잖아요. 이거 200년 만에 망한 왕조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대상이 됐던, 레닌 혁명의 대상이 됐던 소련의 로마노프 왕조라는 게 있어요. 짜르라는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로마노프 왕조가 300년 만에 망한 왕조예요. 500년 이상 간 왕조가 전 세계 하나도 없다니까요. 꼭 거짓말 같죠? 예, 집에 가시면 사회사를 보시면 돼요. 서양은 그래요. 동양은 봅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그 자체가 세계에 있었어요. 근데 중국 역사를 제가 번개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왜세요? 중국은 BC 57년서부터 보면 싱거우니까 BC 200년서부터 보겠습니다. BC 200년을 보는 이유는 BC 200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멋진 사나이가 하나 중국을 통일합니다. 누구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 방 와서 라면을 먹은 저자분. 돼지고기 삼겹살 한 근이 몇 g이죠? 600g. 딸기 한 근은? 크게 그렇죠. 학생들은 모른다 치고, 딸기 한 근은 몇 g입니까? 아니, 딸기 한 근은 몇 g이죠? 400g인가요? 400g 주는 데 가서 얼른 4톤을 사다가 다른 데 가서 파시면 돈 버십니다. 정확하게 375g입니다. 채소는 375g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21세기에 IT 강국으로 가겠다는 대한민국이 고량형 하나가 통일 안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량형을 통일하려면요. 무지무지한 독재 권력을 쓰지 않으면 절대 통일되지 않습니다. 왜? 요새도 아파트도 평이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평방미터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뭐냐? 그 넓은 땅덩어리 전체 도량형을 통일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세금 정확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래야 만리장성을 쌓거든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한지 아십니까?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보십시오.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한나라 통일했어요.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통일했어요. 장기 두신 분들 아시죠? 한나라 통일한 싸운 거. 이 한나라가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후한이 세워졌어요. 다른 나라가 잠시 있다가 신나라는 게 있다. 후한이 세워졌어요. 후한이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통일한 게 수나라예요. 그 사이에 있던 나라들은 50년, 60년, 10년, 20년 만에 다 망했으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우리 고구려를 2차에 걸쳐서 침공했던 나라예요. 100만 대군은 어느 정도지?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군 모두가 60만에서 80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00만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군대만 100만, 정확하게 113만 3,800명을 동원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건 군대고 보급부대 있죠. 식량도 나가야죠. 수레도 끌어줘야죠. 이 사람들이 100만이라고 돼 있어요. 200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고구려 인구가 얼마냐면 350만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고구려는 이들을 물리쳤어요. 이건 세계 전사에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영국, 미국의 전쟁학, 전사, 히스토리가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졌는지. 100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경의 군대를 지절시켰어요. 수양제가. 그리고 100만 대군 6열 정도로 고구려를 향하여 출발.
해서 마지막 사람이 될 때까지 40일이 걸렸어요. 한번 출발해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 거리가 900리에 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물리친 게 고구려예요. 되겠나요? 근데 이 위대한 국력을 자랑했던 수양제가 존재했던 수나라가 40년 만에 망했습니다. 40년 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당나라가 세워졌어요. 다 들어보셨죠? 대당제국이라고 해요. 엄청난 나라예요. 이 당나라가 이제부터 외우기 쉽습니다. 300년 만에 망했어요. 송나라가 이어서 세워졌어요. 송나라가 300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몽골, 칭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중국 전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가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원왕부가. 중국이 다시 몽골 쫓아내고 한족이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명나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명나라가 300년 만에 망했습니다. 명왕부가. 마지막 왕족 어디죠? 청나라. 이건 중국 아니에요. 만주족이 세워서 여진족이 중국 전체를 점령하고 청광조가 세워졌어요. 이 청나라가 3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400년간 왕조도 하나도 없어요. 전하만 합치면, 원래 합쳐서는 안 되지만 합치면 400년이에요. 500년 이상의 왕조는 BC 200년에 중국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일본 갑시다. 일본 단결 잘 되는 나라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됐죠. 일본의 역사 대표를 보면 1500년입니다. 근데 일본은 오늘날도 천황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왕조를 안 하죠? 왜? 왕조라고 한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왕하고 아버지가 왕하고 내가 왕하는데 실제 이들이 국가의 통치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걸 왕조라고 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천황 있잖아요. 천황이 국가 통치력을 장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일본 역사를 보면 아주 조금 있어요. 근대로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천황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국선언문을 낭독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의 농민, 어민들의 상당수는 저게 누구야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천황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일본 백성은 진짜 몰랐어요. 천황이 온다고 뭘 그렇게 쳐다봤어요. 저게 누굴까? 그러다가 혼나고 그랬어요. 누가 권력을 행사했느냐? 누가 행사했죠? 막부가 행사했습니다. 그럼 막부 중에 1500년 역사를 보면 제일 오래간 막부가 해이안 정권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정권이라고 불러요. 해이안 정권이 있어요. 해이안 정권이 400년 만에 망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있어요. 야마토 정권이 4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400년이 가장 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봅시다. 7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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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9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입니다. 이렇게 존재할 때마다 전 세계 최장의 왕조로만 유지된 그러한 나라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어쨌든 신기해요. 왕조가 오래가는 게 좋냐 나쁘냐 몰라요. 그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왕조가 오래가는 게 뭐가 좋냐. 왕들이 잘못하면 때려놓고 새로 세워야지 오래가는 게 뭐가 좋냐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왕조들은 건립됐을 때마다 세계 최장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선조 백성이 몽땅 바보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시키면 그대로 맹종하고 굴종하고 따랐다. 이름 해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처럼. 우리 선조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도의 인간의 권리, 인권에 관한 의식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 주체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백성을 전 세계 역사상 이유 없이 최장기간 통치하려면 최소한도의, 대표한 거에서 최소한도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인 합리성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은 간단해졌어요. 우리 선조 백성들이 바볼까 아닐까?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같이 안 살아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생각들 하시거나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우리 역사를 보면 왜 남의 나라한테 침략만 당했냐? 쳐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왜 침략만 당했냐? 바보 같지 않냐? 그런데 침략을 당한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 몽골의 침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잭 웨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몽골 침략당을 비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인류학자의 잭 웨더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서양사를 보니까 몽골이 대제국을 세웠잖아요. 징기스칸이 서양을 침략했어요. 어디까지 침략했냐면요. 모스크바를 점령했어요. 몽골군이 핀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요즘 핀란드 가보면 핀란드 사람 다 키 작아요. 몽골인 키가 섞여서 동서양 합친 쪽이에요. 이게 우리보다 키 작아요. 핀란드 가면. 핀란드를 점령했어요. 헝가리를 점령했어요. 그리스 옆을 점령했어요.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인도 북부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점령했어요. 크기가 생각나십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이. 이 몽골 제국의 면적을 계산을 하면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동일합니다. 몽골 제국에다가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덮으면 30개국을 점거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을 세운 몽골 군대를 잭 웨더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서양사에서는 이 몽골 군대를 어떻게 묘사해 놨냐면 짐승 같고 야비하고 잔혹하고 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짐승 같고 야비하고 잔혹하면 몇 나라는 집어삼킬 수 있지만 이러한 대제국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잭 웨더포드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서술이 아시아인의 침략을 받은 유럽의 학자들이 자기들이 콤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정식으로 몽골을 연결하라.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몽골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몽골이요, 이 소련의 지배를 받을 때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완전히 통행 금지가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몽골에서 8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을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징기스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많이 하니까 시간 남아 사서 보세요. 범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몽골이 이 넓은 아시아, 아프리카 전 대륙에 해당하는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 만에 이걸 건설했어요. 그런데요, 동원한 군대가 몇 명이냐면 10만이에요. 10만을 가지고 25년 만에 이 대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잭 웨더포드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해서 징기스칸 군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 대제국을 건설했는가를 연구했어요. 그 상황은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잭 웨더포드의 결론에 가면 이게 나와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몽골군의 침략을 받고도 국권을 빼앗기지 않은 나라, 국권을 빼앗기지 않은, 아시겠죠? 예, 왕자리를 내놓거나 하지 않은 나라가 서너 나라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서너 나라냐면 어떤 나라는 나라지만 어떤 나라는 이게 부족인지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서너 나라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려다. 고려는 대단한 나라다라고 써놨습니다. 고려는 몽골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나라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유럽을 보니까 몽골의 침략을 받고도 국권을 안 뺏긴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려는 정식으로 몽골의 침략을 받고도 끝까지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안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침략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너무 비참해하지 마세요.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고려는 대단한 나라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고려를 지켰느냐? 관군은 다 항복했어요. 누가 지켰죠? 삼별초. 삼별초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했어요. 심지어는 고려의 왕이 삼별초들한테 야 이제 그만 해산해라 그랬어요. 고려 왕이 아니 그래도 우리 싸워야 나중에 관군이 삼별초를 정벌하러 갔습니다. 이게 전라도 진도로 몰려갔다가 제주도 갔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선조 백성들이 이렇게 독종해요.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투철하게 했어요. 임진왜란 때요.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배우면 전쟁이, 남자들은 전쟁 얘기 좋아하는데 여성들은 전쟁 얘기 좀 싫은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잘 싸워요? 좋아요? 예. 여러분, 전쟁이 나면 침략군이 어디를 향해서 진격하죠? 수도소. 왜? 수도소를만 점령하면 대개는 전쟁이 끝나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어요. 선조는 신의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점령했어요.
그런데 빌어먹을 전쟁이 안 끝나요. 이 점령군 사령관이 일본 막부에 보고서를 합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로 열고 빌어먹을 가로 닫고 이건 내가 쓴 도대체가 조선에는 전선이 없다. 이해되시오? 도대체가 조선에는 전선이 없다. 전선이 있어야 유장창 싸우고 이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관군이 있어야 전선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의병이 아무 데서나 일어나요. 아무 데서나 일어나니까 전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려면 우리가 분명히 능력은 많고 전투력이 틀림없이 우수한데 전선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야. 전선이 있어야. 근데 의병이 아무 데서나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라가 망하면 의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선두표가 나야 되잖아요. 징기스칸 군대가 왔을 때 서양에는 의병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랬어요. 차라리 징기스칸 집에 받자. 마음이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책보면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의병이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면 금 다 갖다 내잖아요. 여러분 금 모기가 우리가 볼 땐 당연하죠. 나라가 망한데 내야지 그럼. 저도 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거 우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는 이랬어요. 나중에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금모기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내면 그때 우리 학생들은 못 받겠네. 그거 봤어요? 고등학생들 못 봤죠? 우리 저 텔레비전에 금모기 할 때 막 갖다 내는 거 보셨죠? 네. 누가 갖다 냈습니까? 쭈그랑 할머니, 쭈그랑 할아버지들이 그 가난한 모습들이 갖다 냈어요. 금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금괴가 나와야 된다. 금덩어리 있죠? 이게 나와야 된다.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결국 뭐냐? 애들 돌반지다 가져온 거 이 가난한 서민 백성들이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봐요. 그런데요. 이게 BBC 방송에서 현장 생중계를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런던에. 그때 런던의 주재원 한 중에 하나가 제 후배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형 그때 대단했어요. 런던에서 왜? BBC 기자가 생중계를 하는데, 팬테스틱하다. 한국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팬테스틱하다가 환상적이라는 말이라고 그랬더니, 형 영어 시대 이게 뭐예요? 이런 때는 환상적이 아니라 이건 무지무지한 일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지무지한 일이다. 어떻게 나라 독이라고 이만큼도 안 본 것 같은 쭈그랑 할머니 할아버지 저 가난한 사람들이 금을 갖다 내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 스페인 사태를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나는 죽는 거라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한국인은 바보래요. 왜 그랬더니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지면 어떤 금도 사서 모아놨다가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튀어야지 어떻게 있는 금을 갖다 내놓냐? 그랬어요. 외국인은 그래요. 우리는 내면서 이게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걸 몰라요. 이러한 백성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 가운데 우리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었다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백성들을 전세 역사상 최장기간 통치하려면 최소 한도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역사에 좋은 것만 나와요. 왜? 나쁜 거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더 이상 쉬는 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성인분들에게 죄송한데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대방역사하고 도입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소원하시면 다음에 또 한번 부르시죠. 뭐. 그럼 뭐가 대단하냐 한번 봅시다. 첫째는 좀 힘세시겠지만 기록의 문화입니다. 기록, 승경, 책, 기록. 근데 기록의 문화가 왜 대단한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1세기가 시작될 때, 2000년이 시작될 때 전 세계 언론이 난리친 거 기억나십니까? 21세기가 시작된다. 21세기 제일 먼저 태어난 애기는 누굴까? 뭐 이런 거. 21세기 제일 먼저 떠오른 태 어디 가서 본다. 태평양 어느 섬에서 제일 먼저 본다. 뭐 세계 사진 기자들이 그걸 가고 산물과에다 카메라 들이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이게 라이프란 잡지가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잡지예요. 이 잡지사에서 1997년에 우리 4천년이 오기 전에 위대한 사업을 하나 하자 하고 사업을 벌였어요. 뭐냐면
새 천년이 오기 전에 지난 천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문화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100대 사건을 뽑아보자 했어요. 100대 사건을 뽑아보자. 이 작업을 했어요. 전 세계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뭐가 인류의 문화 문명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건일까? 근데 라이프지는 잡지니까 이걸 발표해서 이제 책을 많이 팔고 돈을 벌어먹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빌어먹을 CNN에서 일주일 전에 방송을 해버렸어요. 세계인 여러분, 라이프지에서 저거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들어갔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들어갔어요. 산업혁명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들어갔어요. 식품 중에도 하나가 들어갔어요. 식품. 콜라 아니에요. 더 보편적인 거. 아니요. 그건 아주 우리만 먹어요. 안 먹어요. 커피. 오늘 2개째만 줬어요. 이따 끝나면 학생도 하고 있어요. 커피가 들어갔어요. 커피는 이디오피아의 카파라는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게 커피입니다. 목동들이 보니까 오늘날은 양들이 참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들이 메이더치 하다가 어떤 양들을 먹은 날 그렇다는 걸 자기들이 먹어봤어요. 이게 각성되죠. 꼭 머리가 맑아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커피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점령했어요. 브라질이 고원지대죠. 이디오피아도 고원지대죠. 이걸 갖다 심어서 우리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줄 알지만 이디오피아의 카파 지역이 원산입니다. 커피가 들어갔어요. 약품도 하나 넣자. 약품에 에테르라는 게 들어갔어요. 영어로 에테르 이렇게 있습니다. 원어대로 에테르. 에테르가 뭐냐면 외과 수술용 마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마운 걸 너무 몰라요. 외과 수술용 마취가 나오기 전까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서양에서는 포도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사지를 묶어놓고 배를 쭉 쬐어요. 포도주 먹다 깨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위스키를 먹였어요. 그 취하게 한 다음에 사지를 묶어놓고 배를 쭉 쬐었어요. 그래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이테르라고 하는 외과 수술용 전신 마취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한 외과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 들어갔어요. CNN이 이렇게 방송을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세계인 여러분 궁금하시죠? 1등이 뭘까 궁금하시죠? 그렇잖아요. 1등이 뭔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이거는 라이프지 사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라이프지에 주목했어요. 딱 사서 보니까 1등이 뭐였냐면 금속 활자의 반영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록이 인류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기록을 무시한 게 한국에 있어요. 판소리입니다. 옛날에 판소리 전수자들은 절대 써주질 않았죠. 악보도 없죠. 그렇죠? 예, 판소리 그렇게 전달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판소리 빼고 나머지는 기록이에요. 결국 기록이 문서가 인류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가 라이프지의 최종 결론이었고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맞다. 기록의 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뭐를 남겼나를 봅시다. 조선왕조실록 뭐냐면요, 왕이 아침에 출근해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조선 왕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갔어요. 직장들 가셨어요? 전가학교분? 네, 여기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9시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하나 붙어요.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 다 적고 한 말 다 적고 내가 들은 말 다 적어요. 그 다음날도 따라다녀요. 일주일 내내 따라다녀요. 한 달 내내 따라다녀요. 1년 내내 따라다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죽는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다 돌아가셨다고 쓰는 그런 사람이 옆에 하나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럼 남자니까 기분 좋아? 조선의 왕들은 이거를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관이 옆에 있다. 사관이 계급은 정부품에서 정치품 사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자랑 비교를 하면 사무관 정도입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믿지 마세요. 사무관 정도예요. 사무관이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학교 가면 인사 안 하는 어른 하나 있어요. 교감선생님한테 인사하잖아. 근데 인사 안 하는 분이 행정실장. 그분이 사무관입니다. 그분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왕 옆에 딱 붙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다 받았어요. 이거를 472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472년을 따라다니다 보면 왕이 대낮에 응가하고 싶은 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 전날 장난 먹으면 대낮에 응가해야 되잖아요.
왕이 응가하면 사관이 화장실에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실록에 나와요. 왕이 대낮에 응가를 했다. 그래서 명주, 궁녀가 명주로 귀처를 해드렸다라고 딱 하고 나와요. 이걸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화장실까지 따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기록입니다. 사관은 절대 왕을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통령을 빼고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모를 거예요. 국무총리 아니에요. 누구냐면 대통령을 독대, 혼자 만나는 시간, 옆에 단서사 없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조선의 왕은 아무도 우리만 만날 수가 없게 조선의 국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왕은 근무 중 그 누구도 독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관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사관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왕 중에 신경질나는 왕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경질날 거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인조란 왕은 대신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일은 아침에 사관 몰래 저 부속방으로 오십시오. 조정혁이 저기 갑니다. 그랬어요. 거기 뭐였어요? 조정혁이 가고 있었어요. 사관이 아침에 오니까 마마를 잃어버렸어요. 마마는 어디 계신가? 물어보니까 저 부속방에서 회의한대. 지필록 종이 뭘 가져가서 받아 적었어요. 인조가 물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정혁이 해도 사관이 와서 적어야 합니다. 사관이 그랬어요. 마마. 조선의 국법에는 마마가 계신 곳에는 사관이 있게 되어 있사옵나이다. 국법이 그렇다니까 인조가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괘씸하잖아요. 다른 주인목을 걸어서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다른 사관이 와서 또 그럼 사관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 사관이 근무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관은 퇴근 전에 궁중에서 나대 쓴 것을 정서해야 한다. 깨끗하게. 만일 난이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 있으면 왜? 왕에 대한 비판기사 쓸 수 있죠. 영의정이 아첨하는 말 있으면 그것도 써야죠. 다른 사람이 보아서 아니 될 내용이 있으면 집에 가서 정서하고 이것은 집에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사초라고 그래요. 초안, 역사적인 초안. 이 사초는 왕도 열람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왕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중계도 이런 제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태종은 봤어요. 아, 당 보조 이현은 가져오라. 내 쓴 사초를 가져오라. 이렇게 쳤어요. 조선의 왕은 아무도 이걸 본 사람이 없어요. 국법에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왕이 죽으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중국에도 역사도 있습니다. 25사라고 상하천 사기석 끝장 명청대까지. 그런데요, 중국은 어떻게 역사서를 만들었냐면 당나라 때 역사책을 당서라 그래요. 이거는 당나라 왕조가 망하고 송나라 때 편집했어요.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 때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몇백 년의 역사서를 만들면 견질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권력이 작으면 야 이거 우리 손도 꼭 그렇게 써야겠냐? 학벌이 작으면 문벌이 작으면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엄청난 선조들이에요. 저는 아주 무릎을 칩니다. 볼 때마다. 왜? 조선의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사망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록청을 만들고, 실록청은 임시기구예요. 실록 내면 없어지니까.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에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단 기간 내에 끝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30일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왕이 죽으면 국상이라 그랬어요. 나라의 상. 국상 때는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처벌받아요.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온 정치가 스톱돼요. 나라의 모든 일도 공사도 다 스톱돼요. 그런데 이 작업은 국상기간 중에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조선의 선조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빨리 해라. 천천히 하면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빨리 해라. 이래서 전부 이 편찬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사관도 사람이니까 잘못 쓸 수 있죠? 거짓말 쓸 수 있죠? 좀 확인해. 영의정 이런 말한 적 있어? 좌의정 이런 말한 적 확인해. 원안이 확정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부를 만들었어요. 왜 내부냐? 고려실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란 때 불탔어요. 그 지금 없는 거예요. 조선의 선조들은 대단해요. 왜 고려실록이 없는가? 전란 때 불탔다. 우리는 내부를 보관하자고 했어요. 전국의 큰 산 세 군데, 그 궁정의 춘추와 궁정 내부의 한 곳, 이 네 군데를 보관하자. 그러면 몇백 년이 가도 한 분은 남을 거 아니냐. 그 네 분을 보관했어요.
그럼 4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4권 만드는데 인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이 젊은 우리 학생들은 인쇄가 뭔지 아나요? 목판 활자본, 나중에 금속 활자본.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인쇄가 쉬운 것 같죠? 옛날에는 팔자를 나무, 요만한 나무에다 파가지고 수만 자를 여기다 쌓아놔요. 그리고 한 잔씩 갖다 이렇게 꼽아요. 득득득득 내부 인쇄하고 파판. 다시 꼽아요. 바보 같죠? 책 4권 만드는데 인쇄를 하는 것은 차라리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다. 인쇄하는 것보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사람 없죠? 그럼 조선에서는 좀 바보네?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여고생들 안 되고 저기 내 방 가서 라면 먹은 저자예요. 무슨 대화를 하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하나? 사랑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대머리가 내가 사랑한다는 남자친구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두 번째 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 아이가. 강원도는 어떻게 하죠? 사랑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겠죠? 한국어는 한두 자 틀려도 내용을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문은요, 한 글자만 더 쓰던가 빼든가 틀리면 뜻이 정반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쓰면 짧게 왕노로 빨리 죽은 사람도 있죠. 짧은 사람은 수십만 자, 오래 산 사람은 수백만 자를 써야 돼요. 사람이 손으로 수백만 자, 수십만 자를 쓰면 틀림없이 오자가 난다는 거예요. 한 글자만 틀리면 내용이 정반대가 돼요. 그러면 내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내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우리 후손들은 어느 것이 진짜 실록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래서는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사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의 내용은 동일해야 된다. 내부의 내용이 100% 동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쇄다. 그래서 내부를 만드는데 인쇄를 했어요. 전 세계 역사상 내부를 만드는데 인쇄를 한 바보들은 조선의 선조 이외에는 한 대도 없죠.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후손들이 혹시 만에 하나 실록이 달라서 혼란이 일어날까봐 내부를 만드는데 인쇄를 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총수가 몇 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숫자 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포기하세요. 4,964만 6,667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실록의 자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저도 개인적으로 세했거든요. 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컴퓨터에 입력이 완료됐어요. 총자수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4,964만 6,667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5천만 자 합시다. 5천만 자. 5천만 원 가지면 이 전세금 얼마예요? 5천만 원 가지면 이건 져서요. 어지간한 거 전세도 못 줘요. 근데 5천만 자라는 한자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 이제 중문과니까 한국과니까 한 글자인데 2초 걸린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4시간 본다고 가정했어요.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일요일, 공일, 토요일 이런 거 없어요. 하루 4시간 보면 정확하게 20년 걸려요. 조선왕조실록 한 번 보면. 더 정확하게 19.4년 걸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어떤 한문학자도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평생 일독할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우리 선조들은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들이 선조들이 남긴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일정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정록이라는 책은 뭐냐면 날일자, 반성할 성자, 기록할 녹자 뭐 같아요? 일기 같죠?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국의 청소년들은 담임선생님한테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숙제가 나갑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방학 내내 하세요. 어떤 정신 나가는 이거 조금씩 나눠서 방학 내내 하세요. 그렇지만 가고 놀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수생이건 열등생이건 여름방학이 끝나기 계약하기 일주일 전 그럼 바보들은 3, 4일 전이 되면 갑자기 가슴이 가까워서 도저히 생각 소리가 납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일기 안 썼잖아요. 일기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인정하시죠? 근데 조선의 왕들은 일기를 썼어요. 정조가
세자 때 일기를 썼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일기를 썼어요. 앞에 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왕도 두 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왕도 일기를 썼어요. 언제까지 썼냐면 1910년까지 썼어요. 1910년에 어떤 해죠? 나라가 망한 해죠. 그때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년간의 제왕의 일기를 가진 전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 선조도 이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동의보감 기억나시죠? 무슨 책이죠? 의학서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동의보감의 가치를 몰라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임진왜란. 선조죠? 조선 정부가 보니까 전쟁이 끝나면 백성들 사이에 뭐가 돌아다니죠? 병이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의료복지를 실시해야겠는데 조선 정부도 가난할 대로 가난하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병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냐. 요새 말로 하면 의료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조정에서 약재를 줘서 전국의 백성들에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라리 그 당시 전 세계 의료 체계를 정비한 책을 만들자. 이 책을 시골이 감사가 변사토 같은 책을 주죠. 감사들에게 보내자. 그리고 이 책에 따라서 약재를 그 동네에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공급하게 하자. 그러면 전 백성들에게 의료복지를 실시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의료체계를 정비하자. 책임자를 누구로 할까? 그러니까 편집 책임자를 허준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편집자는 조선 정부가 맞아요. 이런 걸 관찬이라 그래요. 관리관자, 관청에서 만든 책. 그리고 편집 책임자를 호준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선의 의료체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민방체계가, 중국의 의료체계가 들어와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베트남의 의료체계가 들어와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일본의 의료체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세 개였었어요. 여러분 몰랐습니까? 세계 의료체계를 정비해서 전국의 백성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에 가면 이렇게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 피라밋이 부서져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네스코가 이집트 정부에다가 명령을 해요. 그만하죠. 이걸 피라밋이 부서져가 빨리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 대통령이 배짱이 좋으면, 나세리가 그랬어요. 배짱이 좋으면 우리 돈 써서 못해. 이게 버팁니다. 그러면 유네스코가 세계인이 돈을 도덕적으로 모아다가 가지고 가서 피라밋을 보수 관리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피라밋은 이집트인의 보물일 뿐 아니라 지구의 살은 우리 온 인류의 문화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유지보수를 못하면 세계인의 이름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후손에게 남겨져야 된다. 이건 이집트인 말이 보물이 아니고 세계인의 보물이니까. 아시겠나요? 근데 유네스코가 하나를 더 정했어요. 세계 기록유산. 기록물 가운데에도 그 나라 그 백성의 보물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인의 인류의 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영어 좋아하는 분들은 영어로 외워요. Memory of the World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등재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는 뭐 하냐면요. 이러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다른 나라에 있나 없나 조사를 해요. 왜? 다른 나라에 다 있으면 보물 아니잖아요. 유네스코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을 남긴 것이 이런 책이 중국에도 없고 일본도 없고 문화의 나라 프랑스도 없고 영국도 없고 독일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전 세계에서 조선만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이 됐어요. 일성록도 비롯했어요. 동의보감. 정부 차원에서 백성들이 의료복지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책. 전 세계에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문화의 나라죠? 프랑스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영국 없어요. 독일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 동의보감이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에서 세계의 의료체계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알아보세요. 중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문화혁명 아시죠? 홍위병들이 난리쳤을 때 홍위병들이 야 이거 뭐야 하고 불질러버렸어요. 젊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에서 의료체계를 정비한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이 됐어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책은 9권입니다. 제일 많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13건. 오스트리아가 12건, 러시아가 11건, 폴란드가 10건, 우리가 9건이에요. 5등이에요. 5등으로 많아요. 그 기록의 면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기록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만이죠? 왜 1등이 아니야? 1등이 해야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가 22만 평방미터입니다. 남북한 합치면 20만 평방키로예요. 20만 평방키로의 국토가 전 세계에 갖다 놓으면 전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84등입니다. 어떤 기록들은 183등. 예, 국토도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183등 하는 땅덩어리가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코리아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자원도 없잖아요. 이러한 나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록의 면에서 5번째로 많다는 건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니까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기록 속에 뭐가 있길래 기록하느냐? 이걸 하나만 들어봅시다. 제가 지진만 조사해 봤어요. 얼마 전에 지진 났었죠? 지진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기록해놨냐면요. 삼국사기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 책에는 지진에 관한 기록이 87여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 다 써놨어요. 외우실 거 없어요. 삼국유사에는 3번 나와요. 고려사에는 249회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는 2029회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2000년 동안 이 땅에서는 2368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던 거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1년에 한 번 이상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진 나는 건 당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진에 관한 기록을 통계를 내야 된다. 왜? 우리는 100년 만에 죽지만 이 통계를 내면 어느 지역인가는 111년마다 한 번씩 틀림없이 지진이 났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방패장,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마침 제 강연을 한전 이사장님이 들으셨어요. 다음날 이메일이 왔어요. 조 교수, 나도 당신 강연 듣고 깜짝 놀라서 오자마자 조사해봤어요. 보니까 한전선임이 그 기록 다 참고해서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는 안 세우고 있어라는 답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 더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패장,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세우잖아요. 세계인들이 산없이 잘 와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 포항제치 이런 데 다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에 구리동판 이런 거 하나만 받고 영어로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헌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단 1회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 방패장 혹은 핵발전소 혹은 수력발전소 세운다. 2013년 대한민국 국민일보. 이거를 본 세계인들은 코리안들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중동, 유럽,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2000년 동안 지진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야, 이놈들 봐라. 여러분, 지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풍에 관한 기록, 폭설에 관한 기록, 토네이도, 선풍이라고, 토네이도에 관한 기록, 황사에 관한 기록, 해일에 관한 기록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지진만 말씀드린 거예요. 2000년 동안의 지진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야, 이 친구들 봐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야, 이 코리안들 봐라. 정말 있냐? 있다. 어디냐? 제가 말씀드린 책 다 들어보셨죠? 복사해서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여기 있다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야, 이 민족이, 이 코리안들이 이 작은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이들이 IT 강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이러한 잠재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유럽공항, 미주공항에 내렸을 때 대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그처럼 위대한 기록들을 한없이 남겨줬어요. 우리가 지금 미처 소화를 못할 뿐입니다. 딴 얘기 합시다. 정치 얘기 한번 할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소통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더 잘한다. 아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 난리가 났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왕과 신하, 고려층들은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들어볼게요. 오늘 세종 얘기 많이 나와요. 세종이 많이 됐어요. 되고 나서 보니까 농민들의 상소가 부지기수로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상소? 옛날에 이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왕은 틀림없이 그걸 직접 봤어요. 보고 해결책을 지시해줬어요. 근데 세종이 농민들의 상소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면 농지세. 옛날에는 농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국고, 나라의 세금, 이 대부분이 농지세예요. 농지세 제도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 그때까지 농지세 제도는 이랬어요. 합리적이지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농사를 이 집은 잘 져서 농사 수확이 이래. 그럼 대개 10분의 1 받아요. 당연히 농사가 잘 졌구나. 이만큼 내. 이 집에 가보니까 농사 요밖에 못 졌어요. 농사 요밖에 못 졌네. 요만큼 내. 합리적이어야 하네요. 합리적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합리와 불합리가 중요한 장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할 거예요. 자, 당신의 농사 잘 됐네. 이만큼 내. 당신 농사가 안 됐네. 이만큼만 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전들이었어요. 원래 조선의 법에는 감사가 하게 됐죠. 변사도 같은 짐들. 이놈이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야. 아전을 시키는 거야. 아전이 가면 잘 알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엽전을 몇 개 집어줘. 그럼 세금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엽전을 못 줘. 그러니까 부자는 세금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내는 현상조차 난 거예요. 농민들이 세종에게 일제히 상소를 했어요. 뭐 이따위 나라가 있냐. 어떻게 부자는 세금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내는 농지세법이냐.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종이 바꾸자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바꾸려냐면 세금을 정액제로 하게 됐어요. 정액제, 농민들이 내가 낼 세금의 양을 알게 만들면 부정부패가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바꾸게 됐어요. 근데요, 정액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흉년에는 괜찮아요. 흉년에도 그만큼은 내야 되잖아요. 이래서 흉년에 대한 대비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액제를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세종은 정액제로 가자 하고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수정안이 이거 내어주세요. 역사 시간이지만 내가 요란 말 한마디도 안 했죠, 지금까지. 이거 하나만 내어주세요. 한 5분만 내어주세요. 세종 12년에 수정안이 나왔어요. 의사 수정안이. 세종은 농민들의 불만을 없애주려고 빨리 이걸 시행하고 싶었어요. 조정회에 걸었습니다. 해마시죠. 조정회에서 부여됐어요. 왜 부여됐냐면 아마 현행안보다 수정안이 백성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유익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좋아할지 반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기하죠? 현행안보다 수정안이 백성들이 유익합니다. 근데 유익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좋아할지 반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돼야 안 돼요? 뭔 소리야? 빨리 판단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유익하면 찬성해야죠. 근데 이게 환장하게도 말이 됩니다. 정각계 대표 계십니까? 네. 네. 그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찬대현이라고. 여러분, 정각계 찬 대표님께서 여기 와주신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전화를, 그죠? 여러분 하나도 안 오면 이 강의를 못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선물 드릴 게 없잖아요. 여기 부자도 아니고 건강을 드리자. 이제부터는 7시에 강의를 시작했지만 다음부터는 5시까지 나와주십시오. 이 동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사전교 트랙 10바퀴 구보하고 수업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들 10바퀴 술 먹는 거 다 깨잖아요. 사병인데 또 10바퀴 뛰면 틀려서 하나도 없어요. 가야 될 필요 없잖아요. 유익하잖아요. 그죠? 근데 와요, 안 와요? 하잖아요. 여러분, 신경적으로 유익한 거 하고 상정반대는 별개의 문제옵시다. 한기 조정의 지적이었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다가 조정의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우리가 백날 백성들 마음을 궁중내서 떠들어봤자 백성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 하나도 모른다. 직접 물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국민투표를 하게 됐어요. 국민투표하는 방식이 결정됐어요. 장사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소금 만드는 사람한테는 안 물어봐요. 농지세 안 내니까. 농민들만 내겠죠? 농민들만. 그 다음에 세금을 걷고 지배한 사람 관리죠? 농민과 관리계층 두 계층에게만 넣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 한 표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의정도 한 표, 농민도 한 표입니다.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세종 12년 3월 5일 시작해서 세종 12년 8월 10일까지 5달 5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종 12년 8월초에 실록을 보면 찬성 반대 표수가 나와 있어요. 찬성 98,657표, 반대 74,149표. 실록에 딱 나와요. 거짓말 같겠지만 믿으세요. 세종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98,000 대 74,000. 바로 조정에 걸었어요. 가라, 찬성이 많지 통과시키자. 그런데 조정에서 부결됐어요. 이유는 아마 물론 찬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74,149가구라고 하는 반대표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백성이 많은 정책 시행한 법이 아니올지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종이 2차 순환을 만들려고 해요.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는 게 뭐죠? 세율을 높이는 게 있어요? 낮추는 거겠어요? 2차 순환이 나왔어요. 세종이 실시하자고 했어요. 근데 조정에서 부결됐어요. 이유는 아마 1차 순환보다 2차 순환이 백성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찬성하지 말고 또 국민투표에 바보 같잖아요. 5달 걸렸잖아요. 또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방법은 야다가 기발한 의견이 나왔어요. 요새 말로 하면 시범 실시. 한 지역만 시범 삼아서 해봅시다. 시험 삼아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세종이 좋다 했습니다. 몇 년 했냐면 3년 했어요. 이유는 세종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관찰서에게 흉년이 들 때와 흉년이 들 때의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감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1년이건 2년이건 충분히 실시하고 결과를 나한테 보고할 것. 관찰사 법인하니까 3년 했어요.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바로 조정에 걸었습니다. 알아, 성공적이고 일제히 실시하자. 조정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아마 작은 지역에서 이안을 실시할 때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일제히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날지를 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조정이 꾹 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종 22년에 이러지 말고 좀 넓은 지역에 그럼 시험 실시해보자 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실시합니다. 3년 동안 했어요.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전국에 실시하자. 조정에 걸었어요. 조정에서 부결됐습니다. 하나, 넓은 지역에서 실시할 때도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토론을 더 해야겠습니다. 시간을 주시옵소서. 세종이 일어나서 부창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확정된 게 세종 25년 11월입니다. 아까 몇 년에 12년. 대기해보세요. 세종 25년 11월째 실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감탄사가 나요. 이 안이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성안이 될 때까지 실로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정치 이렇게 했어요. 백성이 내는 세금제도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13년 동안 국민투표를 하고, 시험 실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정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사를 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세금제도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1400년대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나라가 있는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정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무조건 왕권을 행사해 사람 주의를 살렸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대정치에서 끝납니다. 법 얘기 잠깐 합시다. 오늘은 이제 법 얘기하고 복지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가 법치국가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어때요? 법치국가.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판소리를 했으니까 빌어먹으려면 춘향가를 보면 법치국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또 춘향을 잡아다 놓고 수청을 들라 못 들게 해서 없나이다. 전해를 때려라. 막 때려. 수청을 들라 못 들게 해서 없나이다. 전해를 매우 차라. 더 때려. 수청을 들라 못 들게 해서 없나이다. 전해를 하옵하. 이게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 시내 중도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공연한 그때는 국극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남국극단에서 공연한 춘향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장면이 지금 내 눈에 그대로 떠오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다이렉트 코테이션의 직접 인용입니다. 아, 조선시대는 법도 없었구나. 변사토면 아무 천이나 잡아다 수성 들라고 막 때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법이 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날 현대법의 상징은 뭐냐면 삼신제에 있어요. 지방법원, 저 어부대, 고등법원, 저 어부대, 또 서초동 있죠?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 삼신제라고 해요. 조선시대엔 삼신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세요. 빨리. 선생님 물었으니까 대답해서. 아무나 그냥 대답해. 다 맞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말이 돼요. 없었어요. 삼심제는 없었는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삼심제가 가처럼 시행됐어요. 뭘까요? 사형수. 사형수는 삼심제를 가처럼 실시했어요. 그리고 삼심제를 안 하고요. 자동차가 홀라당 뒤집어진 걸 뭐라고 그러죠? 전복. 뒤집어질 전, 뒤집어질 복자예요. 그 복자를 따서 삼복제라고 했어요. 사죄, 삼복제. 사죄. 사형이 죽을 죄에 대해서는 삼복제. 3번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삼복제는 3번은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형수에게 이 삼복제, 삼심제를 시시한 건 조선이 아니에요. 고려 때 이미 시행됐어요. 고려 문종 때 시행이 됐어요. 뭐냐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근데 고3 때는 생명 같지가 않아요. 죽는 일은 멀거든 빌어먹고 수능 점수 보고 어떻게 저게 나보다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거예요.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다. 그런데 사형이라는 것은 국가가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재판이 잘못되었는데 사형을 집행하면 영원히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형수는 3번 재판을 받도록 하라. 이게 고려 문종 때 이미 시행됐어요. 대략 1067년쯤 됩니다. 고려 때 그랬어요. 조선 때도 이게 계속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1심은 누가 할까요? 변사또 같은 사람이에요. 시골 감사합니다. 2심은 관찰사가 있어요. 관찰사는 요새 말로 하면 도지사예요. 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관찰사들은 사법권이 있었어요. 요새 도지사보다 훨씬 권한이 셉니다. 마지막 재판은 오늘날은 전국의 사건을 몽땅 서초동인 대법원에서 모아서 하잖아요. 마지막 재판은요, 전국에 있는 사형수를 한양에 있는 형조로 불러 모았어요. 이 형조에서 마지막 재판을 했어요. 형조가 어디냐면,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 한가운데서 딱 보고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죠? 이순신 장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2시 방향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바로 뒷자리가 형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갈 때 그것도 좀 찾아보고 가세요. 표지석이 없어요. 내가 한번 가서 자세히 봤는데 표지는 없어요. 미국 대사관 바로 뒷자리예요. 오늘날 대림산업개발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마지막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재판장이 누구였을까요? 형조판사 아니고 왕이 직접 했어요. 놀랍죠? 왕이 사형재판을 직접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의 표정은 지금 이래요. 저를 바라본 표정이 니가 어떻게 알아? 친구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왕이 사형수를 신문했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옆에서 받아 적어놨어요. 사형수의 이름, 조선시대 이름이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전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해요. 왜? 앞으로 소설 쓸 거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 이름, 특히 여성 이름들은 아주 궁금하죠. 김동군, 김순이 이렇게 나와요. 김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여튼 한자를 다 썼어요. 사건의 개요를 썼어요. 그리고 대개 살인죄가 많겠죠? 살인죄에 대한 뭐가 많냐면 도장위조범이 그렇게 많아요. 도장위조범. 상감하마 도장을 흉내를 내서 팠어요. 나무 같은 데 파가지고 누구누구를 진사에 임명한 꽉 찍어서 그놈한테 파는 거예요. 야, 너 쌍놈이잖아. 얘 돈 내. 내가 진사시켜줄게. 상감하마 도장에 딱 진사 임명한 이 공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대개는 살인 사건이겠죠? 예, 직접적 사인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사형에 처한가는 관찰사의 공소장. 그리고 마지막 왕의 판결문을 옆에서 펑 써놨어요. 이 형조의 대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조란 임금 아시죠? 이상. 정조가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사형수를 재판했던 기록 몽땅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책 이름이 심리록이에요. 심리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심리한다? 요새 말인지 아셨죠? 서양 말의 번역인지 아셨죠? 아니요. 그 책 이름이 정조가 펴내면서 심리록이라고 했어요. 한자 심리 똑같아요. 몽땅 한문이라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이게 한글로 완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교보에 들어가셔서 심리록을 딱 치시면 이렇게 6권이 딱 나와요. 이건 원본까지 같이 있어요. 3권짜리 있어요. 이거는 원본 하나도 한글만 있어요. 이게 당연히 싸고 그렇겠죠? 그런데요, 이걸 보면 무슨 문제가 나냐면 왕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사형수를 신문했는가가 그대로 나옵니다.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된다. 그래야 법질서가 산다. 단호하게 처벌하자.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가능하면 사형 살려주자.
이런 입장이 있겠죠. 왕들은요, 철저하게 사형수 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형수를 살릴까? 계속 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증거가 있죠. 정조가 왕노릇을 24년 했어요. 어떤 책에는 2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왕노릇 몇 년 했냐는 1년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알아놓으세요. 아버지 왕이 10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월에 왕이 됐겠죠? 그럼 이게 왕 1년으로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자기 아버지 1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왕은 안 치고 그 다음에부터 쳐요. 이렇게 되면 24년, 이거 치면 25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1년의 차이가 나요. 정조는요, 25년, 24년 왕노릇 했어요. 근데 24년 동안 사형수 재판을 몇 건 했냐면 1112건 했어요. 10년후에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정조의 수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사형수가 왔을 때 사형수에 하는 이유를 쓴 한자자의 공소장, 재판기록 을 7번 내지 8번을 틀림없이 읽었다. 한 글자만 잘못 보면 백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열을 기울여서 7번 내지 8번을 갔다. 그리고 7번 내지 8번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형수의 생명을 건져줄 근거가 하나만 발견이 되면 하루 종일 즐거웠다. 이렇게 수필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형수의 생명을 살린가를 최대한도로 고민한 게 정도입니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1112건의 사형수 재판 가운데 사형을 집행한 것은 38건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형수를 살려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489건은 감 1등했어요. 귀양 보내거나 감옥 보내거나. 감 1등만 해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43건, 전체의 30.8%쯤 돼요. 343건은 무죄 석방을 했어요. 살릴 건수가 하나만 있으면 살려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백성이 취하층 이 사형수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은애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김은애라는 사람은 18살 먹은 처녀예요. 전라남도 강진 출신의 처녀입니다. 이 처녀가 살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안씨 노인 중매장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매장이가 중매한 대로 안 가고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중매장이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김은혜라는 저 처녀가 다른 남자와 사통을 하고 다닌다. 이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형수죠. 근데 정조가 어떻게 판결한지 아십니까? 정숙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는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죽음 이상의 모독이다. 그러니까 이 김은혜의 살인은 정당한 것이다. 무죄 석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에 이 사건을 다 돌렸어요. 무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살인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정수가 여인에게 이러한 소문은 죽음 이상인 것이다. 이러한 모욕은 없다. 그럼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무죄 석방을 했어요. 이래서 석방할 거리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는 무죄 석방을 했어요. 이게 조선이거든요. 왕이 그 사형선의 생명을 이처럼 아껴준 게 조선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법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날 청소년이 죄를 지면 교도소 가나요, 안 가나요? 청소년 여러분, 어디 가죠? 청소년을 갑니다. 한계에는 소년원 법이 있어요. 청소년은 교도소 함부로 넣지 않고 소년원에 갑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을지라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로 딱 작정하고 나면 좋은 사람 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청소년은 아주 적동적일 때가 있어요. 여기 다 청소년 시절 지내보셨죠? 필요하면 저 녀석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죽인 일이 있다니까. 말만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바로 후회하고 반성하면 좋은 사람 돼요. 그래서 교도소 안 하고 소년을 넣어서 공부시켜요. 요새 소년을 전부 대안학교로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소년을 간판도 다 뜯어내렸어요. 소년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무슨 산업고등학교, 무슨 정보고등학교, 무슨 정화도 이렇게 대한고등학교로 바꿨어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소년 출신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소년 출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어땠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법을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정조라는 왕 무짐작에 존경해요. 최종 다음으로는 정조를 존경합니다.
정조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이 법을 알게 해놓고 지키라고 해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조선의 모든 법을 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 재판을 경자도가 마음대로 한 것 같죠? 그건 소설이에요. 재판을 하면 재판 기록을 형조의 파반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형조에서 그 기록을 보고 재판 잘했다 그대로 시행하라. 아니면 너희들 법조를 틀렸다 다시 해라. 아니면 니들은 증거가 부족하다 다시 먹어라. 아니면 살인사건인데 왜 시체부검 이따위로 했냐 다시 해라. 편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위대한 조선의 선조들은 이 편지를 형조의 대대로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하고 조선시대 법을, 조선시대 율법이에요. 요새 율법전서 본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율법이에요. 율법은 몽땅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정조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감사들에게 보내니까 감사들은 이걸 백성들에게 교육하라. 백성들이 법을 다 알게 하라. 나중에는요, 훈민정음으로 조금씩 번역해서 백성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조선시대 모든 법이 다 나와요. 그렇겠죠? 여기서 중요한 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왜 더 상세하게 안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소년과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법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세 이하의 소년과 70세 이상의 노인은 살인, 강도의 죄를 짓지 않는 한 구속하지 아니한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조목을 보면 10세 이하의 소년과 80세 이상의 노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을지라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몰랐죠? 꼭 거짓말 같죠?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추가한지 몇 번 몇 페이지라고 써놨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찾아보라고 써놨어요. 청소년을 이렇게 보호해줘요. 노인은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냐면 청소년 여러분 저좀 보세요. 졸리 들어가고 농경사, 농업사에 그래 뭐냐면 평생 나라의 생산력에 이바지 않는 으로 되죠. 노인은 죄를 져서 절대 함부로 처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70 이상 된 노인은요, 요새는 70대 노인도 아니죠, 그죠? 예전에는 70 이상 된 노인은요, 보기조차 없었어요. 근데 노쇠하죠. 매 한 대만 때리면 뼈가 부서져요. 그 신병의 우회가 된다고 해요, 사람 몸에. 아무리 죄를 졌어도 70 이상 된 노인이 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정입니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 이상 된 노인은 장형에 처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70 이상 된 노인은 귀향을 보내잖아요. 죄를 졌다고 하루 세 끼를 못 찾아 먹어요.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할 수가 없어요. 절의 고도에 깊은 산속에 귀향을 보내면 자기 몸 하나를 건사란 말을 자기 몸 하나를 구할 수 없다고요. 세 끼를 못 찾아 먹는다고요.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70 이상 된 노인은 정배하지 아니한다. 귀향 못 보내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나빠집니다. 국사범, 반란범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그 위에는 노인은 이러한 보호를 받아요. 여성도요, 철저한 보호를 받았어요. 조선시대 여성은요, 양반 여성 얼굴만 내놓고 다니는 장옷이라는 게 있어요. 청계천 가면 그 그림이 있어요. 얼굴만 내놓고 다녀요. 팔, 중화리 못 내놔요. 그러한 여성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호연 볼기를 드러내 볼기짝을 딱딱딱 때리면 곤장이라는 거 있죠? 그럼 그 여성에게 평생 어떠한 소문이 따라다닐 것이다. 감잡히죠? 이러면 이 여성은 평생 처벌을 받는 게 돼요. 여성은 그래서 내 못 때리게 돼 있어요.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은 장형에 처하지 않는다. 내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형수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요. 사형수는 식별관리돼요. 왜냐하면 자해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식별관리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래요. 법전을 보면 사형수는 대낮에도 수갑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래 조목을 보면 단 여성은 사형수를 할지라도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은 남성보다 손속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개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관련이 돼요. 아무리 사형수를 하지만 국가가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법정신입니다. 사형수를 할지라도 여성은 수갑 채워서는 안 된다고 법전에 딱 있어요. 꼭 거짓말 같죠. 아니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처럼 여성의 인권도 보호해요. 증거 없이는 조선시대에 재판하지 못해요. 심증, 물증이란 말이 조선시대의 법전에 나와요. 요새 말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은 몰라요. 근데 어린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화장터에 가면 그냥 화장자에 가면 그냥 화장 안 해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매장하면 안 돼요. 뭐 하나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사망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검사가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받으러 갈 때 기분이 더럽습니다. 나 같은 효자가 어딘데 말이야. 내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왜 검사가 사인을 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화장하고 모실 수가 있어.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제도는.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이 하나가 사망을 하면 정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둘, 만에 하나 타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주간지 체크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골에서 지방 관찰자가 거지가 병들어 죽었어요. 거지로서 병든 사람을 행여병자라 그래요. 요새 이제 여러분 행여병자를 몰라요. 왜 거지를 못 봤으니까. 빌어먹고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행여병자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거지를 봤어야죠. 이 자식아, 거지라고 있어. 행여병자라 왜? 알았냐? 예. 손들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거지 많았죠, 그죠? 거지에서 병든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길가에 이렇게 있어요. 부상하죠? 행여병자가 죽어서 묻었습니다고 형조의 관찰사가 보고합니다. 형조에서 바로 답신합니다. 타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묻습니다. 시체 부검을 합니다. 꺼내서 시체 부검을 합니다. 어디 보니까 이상이 없음. 형조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형조에서 너희들의 보고서를 보면 피부 바로 아래만 부검을 했다. 좀 더 깊은 곳을 부검하라. 시체를 다시 꺼내서 부검을 합니다. 피부 아래 여기를 보았으나 이상이 없음. 형조에서 다시 답장을 합니다. 이들의 부검 자세는 실로 부실하다. 왜 그 따위로 부검을 하는 거야? 근데 깊은 데를 이래서요. 내가 쓰여봤어요. 이런 데서 와서 강의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체 부검 한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시체 부검을 합니다. 행여병자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5번을 시체 부검을 합니다. 해보니까 내장 깊은 곳이 파열이 되어 있어요. 내장 깊은 곳이 파열이 되어 있어요. 형조에 보고를 합니다. 형조에서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의 부검 기록을 보면 마지막 곳이 가장 깊은 곳이 파열이 되어 있다. 만약 옷을 두껍게 입은 상태에서 옛날에 거지는요 여름에도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시작됩니다. 옷을 두껍게 입은 상태에서 외부의 급격한 가격을 받으면 피부에도 손상이 없고 피부 바로 아래도 상하지 않지만 피부의 깊은 곳은 파열된다. 이 사건 타살이다. 범인자다. 그래서 범인을 잡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지가 병들어 죽어도 시체 부검을 5번을 한지 조선의 법이에요. 여러분, 조선의 법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시체 부검하려면 법의학이 발전해 있어야 되지 않냐? 예, 법의학 책이 있어요. 무원록, 없을 문자.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뭐라 그러죠? 원귀, 예, 그 원자. 억울하게 죽은 일을 없애는 기록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명나라에서 나온 법의학 책입니다. 그걸 보면 법의학 시체 부검하는 과정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언젠가 번역을 해내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네요? 인터넷 교보에 들어가셔서 무원록을 치세요. 여러분이 한글로, 조선시 이렇게 시체 부검했구나. 예, 다 좋습니다. 한글로 다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을 먼저 봤고, 여러분은 아직 안 본 그 차이에요. 한글로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이렇게 했어요. 거지 하나가 죽어도 시체 부검을 5번 했어요. 이렇게 백성의 인권을 아껴주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500년을 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물증이라는 거 있죠? 물증, 증거주의. 증거주의는 오늘날 법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증거 없으면, 이놈이 살인범 같은데도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하게 되죠.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제 얘기 재밌어요? 네. 그냥 재미없을까 걱정입니다. 1981년에 문제 드신 분은 알겠죠? 서울 용산 원효로 윤노파 살해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윤노파 살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용산구 원효로에 윤씨 할머니가 살았어요. 근데 무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많았어요. 근데 직계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양딸 하나 데리고 살고 고숙중이라고 하는 고정 사촌되는 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끔 출입을 했어요. 자기는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무자백에 난자당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신문이 4면이었어요. 요새는 신문 두껍죠? 그때 4면밖에 안 됐어요.
신문을 한없이 몇 달을 덮었어요. 근데 그날 살해당한 그날 고숙종 여인이 그 집에 왔다 갔어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검찰에서 이 여인이 살해범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장에서 이 여인이 난 고문을 당해서 했다고 했지 나는 살인한 적 없다고. 재판장이 틀림없이 이 여인이 죽인 것 같은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증이 없으니까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석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문에 어떤 교수가, 대학 교수가 글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심증이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석방하면 아주 잘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법대 사람들은 윤호파 살려다 다 합니다. 첫 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글이 서양의 법적인 속담에 법적인 경언에 이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100명의 유죄수를 놓칠지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 물증이 없어서 석방하는 게 너무 잘한 일이다.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물증이 없어도 재판에서 처벌한 적이 꽤 많았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물증 없으면 전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알았어요. 서양 놈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100명의 죄수를 놓칠지라도 한 명의 무죄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증거 없으면 재판하지 않았을까. 서양 놈들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서양놈들은 근데 이 말을 잘 해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정신도 없었나? 어떻게 서양 놈들이 이런 생각을 했나? 서양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나? 학생들이 서양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나? 왜 경향이 이런 것도 없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없었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주간지를 저 중문과 교수라고 아까 했죠. 중문과 교수인데 이런 자리에 와서 국학을 강연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바로 이 기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 욕하고 있었는데 주간지를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머슴의 아내가 무참히 살해됐어요. 관찰사가 보니까 틀림없이 남편이 죽였어요. 마을 사람도 전부 남편이 죽였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거 없으면 재판 못한다고 그랬죠. 없을 때에는 형주에 문의 편지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편지가 주간지 뒤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관찰사가 형주에 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본관이 보기에는 본관이 누구죠? 본관찰사. 본관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남편이 죽였고 마을 사람도 모두 남편이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번역문을 보고 심증 물증이라는 말이 번역원지 조선시대도 그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때 원문 한문을 찾아봤죠? 심증 물증이라고 딱 하고 나와요. 여러분 요새 말 아닙니다. 안 오세요? 조선시대 법전에 나와요. 형조가 답장을 보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들으세요. 본조의 입장은 본조가 어디겠어요? 본형조. 본조의 입장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100명의 유죄수를 놓칠지라도 한 명의 무고한 백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방면함이 가하다. 방면함. 그래서 석방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오늘 소름이 쫙 돋았어요. 100명까지 못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내가 선조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안 하고 1982년에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조님들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국학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가 아니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과 교수님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국학을 떠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국학을 공부하게 된 두 번째 계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선시대 복지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과학 얘기가 있는데 그거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오늘 안 할게요. 복지제도를 봅시다. 여기 지금 공무원 분 계시나요? 대한민국은 여성 여러분,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료가 얼마죠? 출산료는 전후 예. 3개월에? 3개월입니다. 모든 기관이 다 3개월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3개월입니다. 언제부터 3개월 주냐면요. 1년은요, 3개월이고요. 나머지 무급휴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급휴가입니다. 3개월입니다. 유일하게 IBK가 중소기업은행이 6개월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개월이 맞습니다. 언제부터 3개월이냐면 2001년 11월 1일서부터 3개월입니다.
남성 여러분, 남성도요, 아내가 출산하면 저 육아휴가 얻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남성 여러분 아십니까? 예, 언제부터냐면 2008년부터입니다. 제가 이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선시대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볼 때 세종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왕을 쫙 훌륭한 순서대로 세워놓으면 세종대왕은 5등 이내에 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등 이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훈민정음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안 드렸죠? 세종이 보니까 조선시대의 여성이 최하층이 누굴까요? 최하층 계급이 여성 노비. 그것도 지방의 관아에 근무하는 노비. 여성 최하층 계급이요. 여성 노비들이 출산 시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종이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 이 높은가? 하고 봤더니 출산 휴가가 7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말해요. 여성이 건강에 가장 취약한 것은 출산 때다. 그런데 어떻게 7일 만에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성 노비가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100일로 한다. 100일로 만들고 지금보다 10일 많죠? 10일 많죠? 근데 세종이 왜 대단한가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놓고 나서 세종이 다시 확인을 했어요. 출산지의 사망. 그랬더니 많이 내려갔어요. 자기 기대보다는 넘는 거예요. 그럼 세종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감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대보다는 높아요. 왜 이러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사람이 욕심 한이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7일이었다가 100일을 줬으면 빨리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100일 옹팡 쉬고 싶거든. 참고 참다가 출산에 임박해서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세종실록 원문에 의하면 길을 가다 길에서 나타가 죽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타가 죽고 그 다음날 나타가 죽고 그러면 보통 왕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7일에다 100일 줬으면 빨리빨리 쉬어라 할 거 아니에요.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세종이 입장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감잡으시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산모의 편에 섰습니다. 빨리빨리 가서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출산휴가는 여전히 100일로 한다. 그리고 산전휴가 한 달을 더 준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권력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모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산전휴가 한 달 더 주면 한 달 전에 가서 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 성인이죠? 성인으로 봐도 되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들이 무슨 난리가 났냐. 마마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 여성 노비가 한 달에 애기 나요 하고 가서 한 달 보름에 났지 두 달에 났지 석 달에 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여성 노비에게 속는 결과가 됩니다. 거둬주셔서 말이 논리상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나 한 달에 애기 납니다. 가! 언제 날지 몰라. 그럼 산전주간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어긴다. 이러면 국가가 여성 노비에게 속는 결과가 된다. 안 됩니다. 세종이 뭘 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했어요. 조선은 500년 갈만하다. 왜?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노비가 국가를 속이려 하면 국가는 속아라고 했어요. 속인다 한들 한 달 이상이야 속이는 대신 이 나라는 건강한 백성 하나를 얻는다고 밀고 나왔어요. 이게 1430년이에요. 여러분 1430년에 이러한 제도를 시작한 나라나 찾아보세요. 저는 한 나라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 세종이 다시 출산지의 사망률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자기의 기대치보다는 높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성들의 생명을 아껴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기 기대치보다는 높아요.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아내의 직업이 여성 노비면 남편 직업이 판석이었습니까? 남편도 노빌 거 아니에요? 남편이 출근해버리고 혼자 나타가 죽는 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혼자 나? 친정어머니 어디 가고 산 어디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초의 기억이 몇 살 때 기억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 인생 최초의 기억이 몇 살 때인가? 저는 4살 때예요. 만 5살 때예요. 네, 과학적 근거가 있죠. 제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낳은 날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5살 차입니다. 그때 6.25 직후예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며느리가 애기 난다니까 겁이 나니까 작은 집으로 피신 가시고 제 아버지께서는 돈 벌러 백지 가시고 옛날에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다 돈을 벌어 외지로 갔어요. 중소도시에서는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6.25 직후거든요. 제 아버지 이제 돈 벌어 대체가시고. 제 형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갔어요. 그 집에 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풍경, 햇살까지 다 기억이 나죠. 근데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낳으셨어요. 낳으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정도야 잘 받아라. 이게 내 동생의 태다. 저는 제 동생의 태를 봤어요. 빛깔, 크기까지 다 기억나요. 조금 이따 또 부르셨어요. 옛날에요. 태를 하면 엄마들이 신문지에 놓고 그걸 소리를 불고 태웠어요. 태우시고 나서 저를 불렀어요. 정도야 받아라. 이게 내 동생의 태를 태운잖아. 그래서 전 제 까만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얼마나 충격적인 그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4살 차이니까 내 4살 기억 맞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만 혼자 나신 게 아니고 제가 산 동네에서는 부인애들이 다 혼자 났어요. 조선시대 여성 노비들이 혼자 난 건 이래서 당연한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종이요. 여기 위대한 세종의 부부관이 나와요. 남편 노비가 출근하고 여성 노비가 혼자 나타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부부라 하는 것은 남성들 잘 들으세요. 부부라 하는 것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성에게 가장 힘든 것은 출산 때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출근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이 정리에 어긋난다. 국가가 부부간이 정리를 해칠 권한이 없다. 이제부터는 아내 노비가 출산을 하면 그 남성 노비에게도 한 달간의 육아휴가를 준다. 그래서 남성 노비가 한 달간의 육아휴가를 얻어요. 이게 1434년입니다. 여러분 조선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국학 강연을 떨고 다니니까 제 친구들이 많아요. LA에만 46명이 삽니다. 그놈들이 모임을 가졌대요. 허성도 저자시죠. 우리나라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는 불러다가 미국하고 유럽 통역 한번 시켜야 된다. 그래야 미국 가야지. 근데 오라고 하는 건 안 갔어요. 저는 시간 없었어요. 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유럽 살다 온 놈이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야, 프랑스 대단하냐? 그랬더니 대단하신 말이다. 뭘 보면 대단하냐? 그러니까 너 이 자식아 막 비르사이 궁전 마반 마. 사진으로 봐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비르사이 궁전에 가서 입 벌어진 입 버리십시오. 프랑스 청년이 여러분 옆에 와서 입 벌어지건 입 벌어진다고 하십시오. 근데 프랑스 청년에게 한마디만 물으십시오. 베르사유 궁전을 져놓고 프랑스 국민의 몇 프로가 행복해졌는가? 몇 프로가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왕과 귀족 빼놓으면 전부 힘들었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좋은 문화재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왜? 프랑스의 모든 문화, 예술, 과학이 등장했으니까. 그러나 그 프랑스 청년에게 물어보세요. 니들은 1400년대에 어떠한 인권제도가 있었는가? 니들은 노비에 대해서 어떠한 인권제도를 행사했는가? 우린 1400년대 노비들에게 이러한 인권제도가 있었다. 저는 인문적인 면에서, 인간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이때의 복지제도가 훨씬 인간에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베르사유 궁전에 기죽지 마세요. 그럼 그들의 문화고 보편적인 인간을 위한, 인간 위한 제도를 보면 조선의 제도는 세계에서 빛나는 제도입니다. 우린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강연을 보시면 세종 몇 년 몇 월 저희 세종실록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포시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세종실록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지금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만 치세요. 그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책을 다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한국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중앙도실록을 볼 수 있어요. 원문 논란 원보고 번역 논란 번역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반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딱 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좋은 것을 얘기하면 안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느 회사, 조직,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조직의 문제는 뭘까? 우리 기업의 문제는 뭘까? 우리 단체의 문제는 뭘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조직은 뭐를 잘해서 지금까지 왔을까? 우리 회사는 뭐를 잘해서 지금까지 왔을까? 나는
어저께 뭘 잘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기 부부들이 있습니까? 오늘 가시면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깨지 않고 잘 되는 것 같다. 우리는 뭘 잘했지? 당신은 뭘 잘했어? 난 뭘 잘한 거야? 우리 아이들 이만큼 잘했다. 정말 공부 1등은 안 하지만 괜찮다. 건강하고 성격 유쾌하고 숨쉬다가 제 아들이 그래요.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데 전 제 아들에 만족해요. 왜?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참 무능하죠. 그죠? 절대 피해 주지 않아요. 성격 순수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죠. 꼭 1등 할 필요 없죠. 무엇이 좋을까? 좋은 점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기에게 칭찬을 좀 하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나면, 난 어제 뭘 잘했어. 근데 잘한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난 어제 교통질서를 위반한 적이 없어. 난 하루 종일 어저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아니야, 거짓말을 저번에는 하루에 10번 했지만 어저께는 5번밖에 안 했어. 길에 휴지를 버린 적이 없어. 선생님 만나면 인사 잘했어. 내 친한 친구 만났을 때 팔짝 웃고 인사를 했어. 오늘 내 일은 잘했다고 생각해. 좋은 점도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문제점만 자꾸 지적하지 않나요? 문제점 위주의 생각은 좋은 점이 있어요. 발전이 빨라요. 대신 문제점만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좋은 점, 우리 가족의 좋은 점,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가끔 귀찮죠? 아저씨 오나 그러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가끔 미워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시나요? 하나님은 좀 멀리서 사랑해주세요. 부처님도 좀 멀리서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을 당장 미고 입히고 여러분이 피가 날 때 딱 만져준 사람은 그 원수 같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기를 칭찬하고 가정을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 칭찬 좀 하세요. 좋은 점 좀 찾아가세요. 그러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점 위주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도 문제점 위주로 가요. 여러분 보시는 국사책은 전부 문제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이러한 제도가 있었지만 이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때 이러한 게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증명해 드릴게요. 고등학생들은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를 보시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면 사회면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망해요. 99.999%가 동의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1945년 해방된 이후 63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건 우리는 인정하지만 세계 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시죠? 신문을 보면 본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50개 국가 중에 2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머지는 하루 3끼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신문대로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문은 왜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신문이나 유튜브도 보시면 우울해지죠? 왜? 문제점 위주로 모든 걸 잡아냅니다. 문제점 위로 잡아내면 발전의 속도는 확실히 빨라요. 문제 해결해 가니까. 그러나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삽시다. 이제 문제점 위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봅시다. 객관적으로 하려면 신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 정치면 사회면 신문을 거의 안 보는 한 5년째 됩니다. 안 봅니다.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객관적이 아닙니까? 그렇나요? 객관적인 사고를 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것, 우리 가정의 좋은 점, 엄마 아빠의 좋은 점, 우리 형제들의 좋은 점, 우리 사회의 좋은 점, 우리 역사의 좋은 점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사고를 바꿔보고 합시다. 오늘 제가 예정한 시간도 5분 지났는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